민수야, 오늘도 화이팅이다. 할아버지가 오후에 데리러 올게. 민수야, 이 멍은 뭐야? 담임 선생님이 저 별로 나쁜 짓 안 했는데요. 담임이 뭘 했다는 거야? 애가 오버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나약해서. 군대식 사고는 학교에 필요 없습니다. 적의 습성, 위치, 행동 패턴 모두 파악해야 한다. 이번엔 공개적으로 끝을 보자. 나는 대한민국 특전사 교관 출신 박정호다. 김태수, 내가 내 손자를 폭행했다. 할아버지, 나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래요. 힘은 약자를 위해 쓰는 거다. 그게 진짜 남자의 길이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가을날이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박정호는 이미 텃밭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7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는 여전히 고닫고 호미를 쥔 손에는 아직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정확히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것은 이미 오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특전사 교관으로 30년을 보낸 몸은 은퇴한 지 10년이 넘도록 여전히 군인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하늘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죠. 오늘도 맑겠구나. 정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을 돌보는 것은 그에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였어요. 군 복무 시절 항상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과 달리 이제는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거든요. 하지만 그 여유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책임감이었죠. 텃밭으로 나가는 길에 정호는 잠시 거실에 멈춰 섰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의 모습. 아들이 떠난 후 더욱 소중해진 가족들의 웃는 얼굴들이 사진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잘 키워줄게. 정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텃밭에는 그가 정성스럽게 기른 배추, 무, 상추들이 가지런히 자라고 있었어요. 각각의 채소들을 돌보는 정호의 손길은 마치 손자를 어루만지듯 부드러웠습니다. 이 작은 텃밭이 그에게는 또 하나의 전장이었죠. 다만 이번에는 파괴가 아닌 창조를, 갈등이 아닌 평화를 만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텃밭 일을 마친 후 정호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미 아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수고 많으셨어요. 민수 깨워야 할 시간이네요. 내가 깨울게. 요즘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것 같던데 괜찮을까? 아내는 잠시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사춘기라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딸도 그 나이 때 그랬잖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었어요.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일어날 시간이다. 정우가 손자의 방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민수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얼굴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잘 잤니?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픈 데 있나?
정우는 민수의 턱을 살짝 들어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지만 민수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식사 시간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정우의 아내가 끓인 미역국과 갓 구운 계란말이, 그리고 텃밭에서 딴 싱싱한 상추가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민수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오늘 학교에서 뭐 할 거야? 체육 시간에 축구해요. 축구?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축구를 정말 잘했는데 부대에서 시합하면 항상 이겼거든. 정우는 손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예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보곤 했는데 오늘은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민수야,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정호의 직접적인 질문에 민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정호의 경험 많은 눈에는 손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해온 그였기에 사람의 표정과 행동에서 진실을 읽어내는 능력이 남달랐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정우와 민수는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민수는 말이 없었고 발걸음도 무거워 보였어요. 학교까지 가는 10분 동안 정우는 계속 손자를 관찰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 없어요. 짧은 대답 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키우는 건 채소뿐만이 아니지. 저 녀석. 내 목숨보다 아끼는 놈이야. 뭔가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해.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민수가 교문을 바라보는 표정에서 미묘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다. 할아버지가 오후에 데리러 올게. 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민수가 교문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정우는 묘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민수와 좀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할아버지가 아닌 예전의 특전사 교관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정우는 평소와 같이 학교 앞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서 있으면서도 그의 눈은 교문만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느꼈던 불안한 마음이 하루 종일 그를 따라다녔거든요.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친구들과 웃으며 나오던 민수가 보이지 않아 정우는 목을 길게 빼고 기다렸어요. 한참 후에야 민수가 혼자서 고개를 숙인 채 나왔습니다. 민수야, 여기다. 정우가 손을 흔들자 민수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정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의 왼쪽 팔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게다가 옷도 평소보다 구겨져 있고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민수야, 이게 뭐야? 정우는 재빨리 민수에게 다가가 팔을 살펴봤습니다. 아이의 팔뚝에는 누군가의 손가락 자국으로 보이는 멍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특전사 시절 수없이 봤던 폭행의 흔적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운동하다가 다친 거냐? 아니면... 정호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담임 선생님이
그 순간 민수의 눈가에 스친 표정을 정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참고 있는 아픔,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막막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정호가 군 생활을 하며 수없이 봤던 약자가 강자에게 당했을 때 나타나는 그 특유의 표정이었습니다. 담임이 뭘 했다는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을 뿐이었어요. 정호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아버지, 저 별로 나쁜 짓 안 했는데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었어요. 이는 곧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는 민수에게서 조금씩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에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담임이 민수의 팔을 세게 잡고 흔들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앞에서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며 모욕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팔이 이렇게 된 거구나. 정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자 앞에서는 최대한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이가 더 위축될까봐 걱정됐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정호는 즉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집에 올 수 있니? 민수 일로 중요한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딸 수진이 급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의 팔을 본 수진은 깜짝 놀라며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민수야,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엄마, 저 정말 나쁜 짓 안 했어요. 민수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내일 당장 학교에 가봐야겠어요. 다음 날 수진은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정호는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수진이 먼저 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렸어요. 하지만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수진이 화가 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말도 안 돼요. 수진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담임이 뭐라고 했는데? 애가 오버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나약해서 조금만 터치해도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서 교육적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우기더라고요. 정호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습니다. 수십 년 전 부하 장병이 상관의 부당한 처우로 다쳤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가해자는 교육적 지도라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장도 만났는데 담임을 두둔하더라고요. 오히려 요즘 학부모들이 너무 예민하다면서 아이 교육에 신경 쓰라고 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학교 측에서는 오히려 학부모를 탓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상황 분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적의 습성, 위치, 행동 패턴,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한다는 군인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일단 민수부터 보살피자. 그리고 내가 직접 나서겠다. 아빠가요? 그래. 이런 일은 경험이 필요해. 나도 군대에서 비슷한 일들을 많이 봤거든. 그날 밤 정호는 민수와 둘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이런 일이 처음이니?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당했다는 거야? 네. 그런데 아무도 말 안 해요. 말하면 더 심하게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민수야,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정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전쟁을 선포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번 전쟁의 무기는 총이 아니라 정이었고 전장은 교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오히려 머리는 더욱 맑았어요. 수십 년 전 특전사 교관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중요한 작전을 앞두고는 항상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오늘 할 일이 좀 있어서. 정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아내는 오랜 부부 생활로 남편의 그런 표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때의 표정이었죠. 민수가 일어나 아침을 먹을 때 정호는 손자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수야,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한테 다 말해야 해. 알겠지? 네, 할아버지. 민수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정호는 본격적인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군 생활 동안 배운 첫 번째 원칙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이었어요. 담임교사의 성향과 학교의 분위기,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먼저 정호는 동네 슈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마을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슈퍼 주인 김 사장과는 오랜 친분이 있어서 대화하기 좋았어요. 사장님, 요즘 학교 소식 어떻게 들으세요? 아, 정호 씨. 왜 갑자기 학교 얘기를? 민수 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김 사장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요즘 학교에 문제가 좀 있다는 소문이 돌아요. 특히 중학교 쪽에서 말이죠. 어떤 문제요? 선생님들이 너무 엄격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다들 조용히 넘어가려고 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슈퍼를 나온 정호는 학교 근처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학교 담벼락 근처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보기에는 평범한 늙은 할아버지 같았지만 정호의 눈은 예리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왜 혼자 구석에 앉아 있을까? 저 무리에서는 왜 특정 아이만 따돌리고 있지? 정호는 마치 적진을 정찰하듯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이들 사이에 묘한 위계 질서가 형성되어 있었고 몇몇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당연한 일인 양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민수를 데리러 갔을 때 정호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담임교사가 복도에서 한 학생의 귀를 잡아 끌며 교무실로 데려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학생의 표정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저 선생님이 너희 담임이니? 네, 저 선생님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는 담임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중년 남성으로 걸음걸이에서부터 권위적인 성향이 엿보였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온정보다는 통제 의지가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는 민수에게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반에서는 선생님이 화나면 아무나 잡고 때려요. 아무나? 네.
숙제 안 해온 친구들, 떠든 친구들. 그런데 이유 없이 때릴 때도 있어요. 정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다른 친구들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시니? 몇 명이 얘기했는데 오히려 더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말 안 해요. 이는 전형적인 집단 괴롭힘의 패턴이었습니다. 가해자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침묵시키고 주변 사람들도 두려움 때문에 방관하게 되는 구조였어요. 저녁 식사 후 정우는 딸 수진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직접 학교에 가서 담임과 얘기해 보겠다. 아빠, 괜찮을까요? 어제 제가 갔을 때도 별로 달라진 게 없었는데. 그건 접근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이런 사람들은 정면 승부보다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 정우는 마음속으로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군 생활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무작정 감정적으로 덤비는 것보다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적의 습성, 위치, 행동 패턴 모두 파악해야 한다. 정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담임교사가 어떤 성격인지, 학교 내에서의 위치는 어떤지, 평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모든 것을 알아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정우는 본격적인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고 다른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학교 주변을 관찰하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는 일부러 평범한 늙은 할아버지처럼 행동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우습게 보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거든요. 일주일간의 관찰 결과 정우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담임교사는 학교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교장과도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모두 조용히 덮어졌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정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맞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누군가가 나서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였습니다. 정우는 마치 작전을 세우듯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만날 것인지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이번 싸움에서는 절대 져서는 안 됐습니다. 민수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말이죠. 일주일간의 정보 수집을 마친 정우는 드디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신청했어요. 전화를 받은 담임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쾌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학부모 상담이요? 지난번에 따님이 오셔서 이미 얘기 나눴는데요. 제가 직접 뵙고 싶습니다. 손자 할아버지로서 말이죠. 아, 그러시군요.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담임의 말투에서 정우는 이미 상대방이 자신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방심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거든요. 다음 날 정우는 일부러 평범한 차림으로 학교를 찾았습니다. 낡은 점퍼에 편한 바지, 그리고 약간 구부정한 걸음걸이까지 마치 시골의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보이도록 연출했어요. 교무실에 들어서자 담임교사가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태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지만 정우의 눈에는 그저 겉모습만 그럴듯한 허세쟁이로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 할아버지시죠? 네, 박정우라고 합니다. 정우는 일부러 조금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얕잡아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죠. 앉으세요. 그런데 민수 때문에 오신 거라면 이미 어머님께 충분히 설명드렸는데요. 김태수의 말투는 처음부터 불친절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로 시간을 빼앗긴다는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수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나약해요. 조금만 엄하게 해도 금방 울고불고 하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로 야단법석 떨지 않았는데 말이죠. 김태수는 팔짱을 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정우는 상대방의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이 팔에 멍이 든 것은 좀 심한 것 아닌가요? 그거요?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살짝 잡은 건데 요즘 아이들 피부가 워낙 약해서 그래요. 별것 아닙니다. 김태수는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했습니다. 정우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지만 그는 겉으로는 계속 온순한 할아버지 역할을 유지했어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할아버지, 요즘 교육이 어떤 건지 아세요? 군대식 사고는 학교에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과보호하시면 안 돼요. 김태수는 정우가 군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하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정우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상대방이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요. 무서워한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을 무서워해야 말을 듣죠. 요즘 아이들이 버릇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른을 우습게 보니까. 김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자신의 교육 철학에 대해 자신만만해하고 있었어요. 상담이 끝날 무렵 정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다른 아이들도 비슷하게 지도하시나요? 당연하죠. 차별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엄격하게 대합니다. 그 순간 정호는 확신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호는 복도에서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태수가 한 학생을 불러 세우더니 큰 소리로 꾸짖는 모습이었어요. 그 학생의 떨리는 모습을 보며 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호는 딸 수진에게 상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군대식 사고가 필요 없다니. 수진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것을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거든요. 괜찮다. 오히려 좋았어. 저 사람의 본성을 확실히 알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다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더 심한 폭행을 당한 채 돌아온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멍이 아니라 코피까지 흘린 상태였습니다. 민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할아버지, 제가 숙제를 빼먹었다고 선생님이 책으로 머리를 때렸어요. 정우는 즉시 민수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지만 정우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 정우는 바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교 시간이 지나 담임을 만날 수 없었어요. 대신 당직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담임 선생님은 벌써 퇴근하셨어요. 그럼 교장 선생님은 계신가요? 교장 선생님도 회의로 나가셨습니다. 정우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손자가 다쳤는데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딸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아빠, 이제는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겠다. 하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정우는 다음 날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교장과도 면담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교장은 담임을 두둔하며 오히려 정호 가족을 탓했습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너무 예민해요. 아이 교육에 신경 쓰시는 것도 좋지만 학교 교육에 너무 개입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날 밤 정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실에서 울고 있는 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빠, 이제 그만 잊어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도 정의는 버리면 안 된다. 정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할 때였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손자와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어요. 그는 다시 한번 특전사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었죠. 이번에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호가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려던 찰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학교 측에서 먼저 선수를 친 것이었어요. 교육청에 신고하려던 정호에게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감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죠. 학부모님,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폭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아이 몸에 멍이 있는데도요? 그것만으로는 담임 선생님의 교육적 지도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수 학생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고요. 정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미 민수에게 압박을 가해 진술을 번복시킨 것이 분명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괜한 소문이 돌면 아이에게도 좋지 않잖아요. 전화를 끊은 정호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마을에서 다른 학부모들과 마주쳤는데 그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정호 씨, 요즘 학교 일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동네 아주머니의 말투에는 동정보다는 은근한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선생님께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괜히 복잡하게 만들면. 복잡하게 만든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학교에서 소문이 좀 돌고 있다던데요. 정호는 곧 깨달았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정호 가족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정호는 딸 수진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상한 시선으로 봐요. 아이 문제로 너무 예민하게 구는 엄마라고 하는 것 같아서. 수진아, 포기하면 안 된다. 아빠, 현실을 봐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학교, 교육청, 심지어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정호는 딸의 말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수십 년 전 특전사 부대에서 일어났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젊은 부하 한 명이 상관의 부당한 처우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정호는 그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가혹행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대 전체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죠. 진실을 말하면 부대 전체가 문제가 된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모두를 위해 좋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순 없지 않나.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정호에게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부하의 가족들조차 큰일 만들지 말라며 정호를 말렸어요. 하지만 정호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 결과 부대에서 왕따가 됐고 진급에도 불이익을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직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혼자 싸워야 하는 건가? 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같은 상황에 부딪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친구들이 저와 놀아주지 않아요. 왜? 선생님이 저 때문에 학교가 시끄러워졌다고 하면서 다른 애들한테도 말했어요. 정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른들의 갈등이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참으면 안 될까요? 그냥 맞고 살면 안 돼요? 민수의 말에 정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4살짜리 아이가 이런 말을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민수야,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참아야 하니? 그런데 할아버지도 힘들어 하시고 엄마도 우시고 저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해요. 정우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날 밤 정우는 홀로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막막했던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적이 누구인지 분명했지만 지금은 온 세상이 적인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정우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설령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다 해도 손자만큼은 지켜내야 했어요. 다음 날 정우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 같은 공식 기관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는 과거 군 시절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는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정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오랜만에 연락한 전우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형님, 사실 좀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우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우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래,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더라. 우리 아들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는데 한번 소개해 줄까?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역경이 그의 투지를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이기겠다. 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규칙에 따라 싸웠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였어요. 전우를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와의 상담은 정우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오후 정우가 민수를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그는 학교 담벼락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민수 할아버지세요? 응, 그런데 너는? 저는 민수 같은 반준호예요. 할아버지한테 드릴 게 있어서요. 준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휴대폰 화면에는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내용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태수 담임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폭행하는 장면이었죠. 이게 언제 찍은 거니? 지난주에요. 선생님이 화나서 여러 명을 때릴 때 제가 몰래 찍었어요. 정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찾던 결정적 증거였어요. 준호야,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니? 민수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저도 무서워요. 언제 제가 당할지 몰라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용기를 내어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뭔가 해주실 수 있죠?
정호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용감하게 잘했다.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그날 밤 정호는 동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김태수가 아이들의 머리를 책으로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고 심지어 발로 차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교육적 지도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호는 즉시 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네. 전우는 정호에게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언론 접촉 루트까지 제공해 주었어요.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쌓인 인맥이 마침내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호야, 내 후배 중에 교육 전문 기자가 있어. 소개해 줄까? 그럼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기자와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 기자였는데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동영상 정말 중요한 자료네요. 하지만 보도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인가요? 우선 피해 학생들의 증언이 더 필요하고 학교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해요. 그리고 교육청의 대응도 확인해야 하고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기사를 쓰고 싶어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그 기자의 말에 정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희망적이었어요. 한편 정호는 다른 피해 학생들의 부모들과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꺼려했지만 동영상을 보여주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군요. 우리 아이도 맞았다고 했는데 저희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했고 어떤 이는 여전히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정호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준호의 어머니는 정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함께 하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워야죠. 고맙습니다. 함께 하니까 마음이 든든하네요. 정호는 이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영상 증거, 피해 학생들의 증언, 법률적 근거, 그리고 언론 보도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이번엔 공개적으로 끝을 보자. 정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측이 은밀하게 사건을 덮으려 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변호사와의 두 번째 상담에서 정호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라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아동학대죄 모두 적용 가능해요. 그럼 이제 고발장을 접수하면 되는 건가요? 네, 하지만 그 전에 학교 측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학교 측이 자발적으로 사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어요. 하지만 절차상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많이 해소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싸울 무기도 있고 함께할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정호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났습니다. 특전사 교관으로서 정의를 위해 싸웠던 그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준비가 끝났구나. 꿈속의 젊은 정호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야. 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최후의 결전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고 있었어요. 김태수의 폭행뿐만 아니라 학교의 은폐 정황까지 모두 드러낼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텃밭을 돌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민수야, 이제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참아라. 정호는 마음속으로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싸움만 남았어요. 모든 준비가 끝난 정호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학교에서 정기 학부모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정호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날이야말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회의 당일 아침 정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범한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점퍼에 편한 바지, 그리고 약간 구부정한 걸음걸이까지 마지막까지 상대방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려는 전략이었어요. 아빠, 정말 괜찮으실 거죠? 딸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오늘 모든 게 끝날 거야. 정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치밀한 준비가 그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었어요. 오후 2시 학교 강당에는 학부모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도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교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의 교육 방침과 학생 지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장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정호는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김태수 담임도 다른 교사들과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일부에서 우리 학교 교육 방침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교장이 말하는 도중 정호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교장 선생님,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네.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지금 하겠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가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지고 발걸음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할아버지 박정호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호의 달라진 목소리와 자세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방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요? 정호는 준비해온 스크린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온 기자가 신호를 받고 프로젝터를 작동시켰어요. 강당의 스크린에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가 교실에서 학생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이것이 교육입니까? 이것이 지도입니까? 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강당 안은 충격에 빠져 조용했어요. 김태수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누가 이런 걸? 조작이라고요? 정호는 김태수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의 증언도 조작인가요? 정호의 신호에 따라 준비해온 학부모들이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아이가 당한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도 맞았습니다. 저희 아들도 멍이 들어서 왔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요. 강당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숨어있던 피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교장이 당황하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일방적인 주장이라고요? 정우가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특전사 시절의 당당함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나는 대한민국 특전사 교관 출신 박정우다. 정우의 외침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권위와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 김태수, 내가 내 손자를 폭행했다. 정우는 김태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태수는 정우의 기세에 눌려 뒤로 물러섰어요. 그건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적 차원? 정우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나도 수십 년간 사람을 가르쳤다. 하지만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때리면서 가르친 적은 없어. 강당 안의 학부모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분노했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교장이 다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진정하세요, 학부모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런 식? 정우는 교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합니까? 조용히 덮고 넘어가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도 공범입니다. 정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교장이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신고했을 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증거가 부족하다고, 아이들이 과민 반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강당 안에서는 그렇다 맞다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는 다시 김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김태수, 내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군대식 사고는 학교에 필요 없다고 했지? 김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좋다. 오늘 내가 보여주겠다. 진짜 군대식이 뭔지 말이야. 정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폭행 신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학교로 와주세요. 강당 안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김태수와 교장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정우는 마지막으로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우는 마침내 자신이 원했던 공개적인 대결을 성공시켰어요. 이제 모든 것이 투명하게 처리될 것이었습니다. 강당에서의 폭로 이후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여 김태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교육청에서도 긴급 감사단이 파견됐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경찰서에서 김태수와 마주쳤습니다. 한때 당당하게 굴던 김태수는 이제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아이들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보상? 정우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폭행죄와 아동학대죄로 기소됐고 교직에서 영구 퇴출됐어요. 교장 역시 사건 은폐 혐의로 중징계를 받고 전보 조치됐습니다. 학교 전체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정우는 민수와 함께 다시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민수의 얼굴에도 다시 밝은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학교가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 어떻게? 새로 오신 담임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서로 도와주고 있어요.
정우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다른 친구들도 행복해졌어요. 준호도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요. 민수의 말에 정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은 예전보다 더욱 화목했습니다. 딸 수진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 돌아왔어요.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역시 아빠셨네요. 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정우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내심 뿌듯했습니다. 아빠, 요즘 마을 사람들도 아빠를 다시 보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던데요. 실제로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우를 이상하게 봤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우 씨 덕분에 우리 마을 학교가 좋아졌다던데요. 역시 군인 출신은 다르네요. 우리도 정우 씨를 본받아야겠어요. 마을 사람들의 인식 변화는 정우에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던 학부모들이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저희도 선생님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에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정우는 이런 요청들을 받으며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편 정우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신문과 잡지에서도 기사로 다뤄졌어요. 특전사 출신 할아버지의 정의로운 싸움.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한 할아버지의 용기. 기사 제목들을 보며 정우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이런 관심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우는 민수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크면 할아버지처럼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도 했던 질문이었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민수는 이제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직접 경험했거든요. 민수야,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건 어렵지 않아.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뭐려? 힘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쓰는 거야. 그게 진짜 남자의 길이란다. 민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크면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래요. 정우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키우는 건 채소뿐만이 아니지. 저 녀석, 내 목숨보다 아끼는 놈이야. 이제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 거야. 저녁 시간, 정우는 다시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햇볕을 받은 채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어요. 배추, 무, 상추,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롭구나. 정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싸움이 끝나고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정우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민수가 다시 밝게 웃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래, 정의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언제든 필요하다면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민수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즐거운 표정으로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호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민수는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고 가족은 다시 평화로워졌으며 마을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정호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였습니다. 특전사 출신 할아버지의 정의로운 싸움은 이렇게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과 가족들, 그리고 사회 전체의 승리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의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할아버지의 용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